먼저 방금 전에 발표된 미국 연준의 FOMC 의사록을 두고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꺼렸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위험 자산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요. 비트코인 단숨에 9만 달러선 무너졌고 암호화폐 선물 시장에서는 최근에 몇 시간 동안 수천억 원 규모의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이 투자 심리가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 상황만 봤을 때 단순하게 금리 인하 없이 금융 긴축을 유지하겠다, 이런 부정적인 신호만 전달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매체랑 애널리스트들 측에서도 FOMC 의사록에서 다수 위원이 금리 동결 또는 추가 인하에 반대 의견을 냈다라면서 이런 내용을 대서특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층이 있습니다. 이 단순하게 금리 결론만 보실 게 아니라요, 그 배경과 더 먼 시사점을 함께 살펴보셔야겠죠. 사실 이 뉴스가 단발적인 속보가 아닙니다. 연준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고 글로벌 금융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근본 원인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는 2022년에서 23년에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계속 높였고요. 그러다가 고용 둔화랑 경기 둔화를 우려하면서 9월과 10월 이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금리를 0.25%포인트씩 낮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의사록 같은 경우는 이 페드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모습이 드러났었고, 일부 위원은요 여전히 3%대 인플레이션이 문제라면서 매파 기조를 고수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남겼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투자 시장이 안 좋은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파로 간다? 그렇다면 추가 하락까지도 예고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반면에 다른 위원 같은 경우는 이 고용시장 약화랑 금융시장 불안정 등을 들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번 미국 연준 회의에서는요 50bp 금리 인하라거나 금리 동결을 원할 만큼 입장 자체가 극명하게 갈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페드 내부에서 매파 그룹과 비둘기파 그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불확실성인 상황인 거고,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연준 같은 경우는 의사록 발표랑 함께 공개한 성명에서 12월 1일부로 대차 대조표 축소, 다시 말씀드려서 양적 긴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그동안 채권 매각으로 회수하던 시장 유동성을 12월부터 멈추겠다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추가적인 금융 긴축의 여지를 줄이고 그동안 이어온 돈풀기 정책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의미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랑 금리 동결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요, 양적 긴축 종료라는 합의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인 거고, 이 과거 역사 패턴 사례를 봐도 중앙은행이 대차 대조표 축소를 멈추겠다고 할 때 보통 그때부터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완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번 결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시장의 중장기적인 완화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변화다, 이런 해석 자체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에 따른 올해 연말 포함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보실 다른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은행 규제 당국인 통화감독청의 발표인데요. OCC 같은 경우는 해석서한 1186호를 통해서 이제 미국 은행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같은 여러 가지 주요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고 이 운영 목적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가스 수수료를 은행이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동안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런 업무를 제3자한테 맡겨왔었지만 이제 은행이 직접적으로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어 쓰는 것도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발표는 전통 금융권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강력한 신호로 읽힐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앞으로 은행들이 리플넷 같은 이런 네트워크에서 즉시 결제 서비스를 시험할 때 이 필요한 XRP를 직접 확보해서 결제 수수료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 협력 같은 우회 방식을 넘어가지고 은행 자체의 디지털 자산 운영이 정식으로 허용되는 단계로서 넘어간 셈인 거고, 지금까지 은행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직접 다룰 수 없다라는 인식이 강했었는데요. OCC의 이번 조치가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쓰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겠습니다. 시장 구조 관점에서 봤을 때 연준의 금리 정책과 OCC의 규제 변화는 별개의 흐름입니다. 이 연준의 금리 결정은 거시경제 상황과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OCC의 발표는 금융기관의 기술 도입 여건을 바꿔놓는다라는 거. 실제로 단기적으로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지만요, 중장기적으로는 양적 긴축 종료에 따른 유동성 확대가 위험 자산에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 허용은요, 이 은행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연 것으로서 리플 XRP 같은 코인의 실제 사용처가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하겠죠. 즉 수요가 높아진다는 거고, 이에 따른 페드 이사록과 OCC 발표가 서로 다른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서 현재 단기적인 급락 이면에 숨어있는 구조적 변화까지도 함께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업과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리플사가 XRP를 중심으로서 은행과 금융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수익을 내는 이런 회사입니다.
주 사업이 해외 송금을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해주는 ODL 서비스 같은 솔루션 제공입니다. 이 미국 은행이 한국으로 송금할 때 리플의 기술과 XRP를 쓰면은 달러나 원화를 미리 보유하지 않고도 즉시 자금을 이동시킬 수가 있겠죠. 리플사는 이런 네트워크 사용료 그리고 솔루션 제공 대가로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 비상장 회사라서 정확한 재무 수치는 알 수 없겠지만 수백 개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시점 약 300개가 넘는 글로벌 금융기관이 리플넷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네트워크 사용량이 증가하면 XRP의 활용처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위험 요인도 존재합니다. 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부상이라거나 다른 블록체인 결제 경쟁이 심화되면 리플의 사업 모델이 도전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이 금리 변동과 암호화폐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 같은 이런 외부 요소들도 리플과 XRP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리플과 XRP는 높은 성장 잠재력과 함께 여전히 높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태인 거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XRP를 보면은 일단 현재 가격대가 과거랑 비교해서 저평가인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여러 가지 대형 코인의 시장 조정과는 다르게요. XRP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서 현재 낮은 시가총액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은행 채택이 현실화된다면 이런 갭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현재 XRP 리플 레저에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OCC 발표 영향으로 곧장 반영이 됐다면요, 이 거래량이나 주요 월렛 움직임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큰 변화는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보고 나서 저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서 이 단기적인 상승 랠리는 어렵다, 이런 가설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 상황과 기관들 움직임 지켜보면서 제 생각을 검증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것들 후속 영상 통해서 브리핑 드릴 예정입니다. 결국에 이번 사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요, 이 제도와 기술 변화가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넘어서 중장기적 흐름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점. 이 당장의 시세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 금융 시스템의 블록체인이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 이런 것에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 은행들이 실제로 XRP를 활용하기 시작한다면 그때 가상자산 시장의 밸류에이션도 재조정이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망을 해보자면 만약에 현재 변화 추이가 계속된다, 금융시장 전반이 완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의 양적 긴축 중단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면서 위험 자산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 것이고, 또 동시에 OCC 같은 규제 완화는 제도권에서 디지털 자산의 활용을 확대시킬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굳어지게 된다면은 암호화폐 시장, 특히나 리플 XRP 같은 실용적인 코인은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단기 매매에 급급하시기보다는요, 이 구조 변화 속에서 기회를 모색할 줄 아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 변화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 이 스스로 한번 상상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준과 규제당국의 행보가 금융의 새로운 지평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앞으로 어떤 전략과 관점으로 이 변화에 대응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자리에서 싸우는 것이 결국에 가장 오래도록 살아남는 길입니다. 이 생각해보면 코인 시장이라는 곳은요,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곳이다 보니까 내가 익숙하다고 믿었던 차트 패턴도, 내가 자신 있었던 흐름들도 순식간에 무너지거나 또 반대로 흘러가는 순간들 너무나도 자주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이 시장의 무서운 점이자 동시에 이 시장의 본질인데요. 특히나 선물 해외 거래소처럼 내가 잘 모르는 영역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요, 조금만 판단이 늦어도, 조금만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이 정말 아차하는 한순간에 몇 달, 몇 년, 평생 모은 자본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미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판에서 싸우시면은 반드시 지는 구조라는 것들을 시장은 늘 증명을 해왔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 모르는 데서 싸우지 마시고 아는 자리에서 싸우셔라 말씀드립니다. 내 몸에 맞는 신발을 신고 뛰어야지 오래 뛸 수 있는 것처럼 이 투자도 내가 잘 아는 방식, 내가 편안한 흐름, 내가 이해하고 있는 시장, 이런 구조 안에서 싸우는 것들이 가장 오래 버티고 결국에 수익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가장 높겠죠. 현재 우리가 투자하는 시장은 1년에 몇 번의 하락 구간이 오고요, 또 2, 3개월 동안 지루하고 답답한 횡보가 반복되는 건 당연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몇 달의 하락이 시장을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반등, 또 그 이후의 상승, 그 이후의 사이클을 위해서 지금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만 보지 마시고 조금의 숨을 고르고 길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업비트, 빗썸 같은 현물 매매는 내 계절을 지키면서도 길게 싸울 수 있는 이런 가장 건강한 방식인 거고, 급하게 치고 빠지는 매매보다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꾸준하게 대응하는 매매가 결국에 가장 훨씬 오래도록, 훨씬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투자분들이 가진 무기는 속도가 아니라 지속력인 거고, 그 지속력은 내가 아는 영역에서 싸울 때 가장 강해집니다. 이런 길들을 잃지 않으시도록 우리 구독자분들이 건강한 현물 매매로 오래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옆에서 응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